1857년 런던, 마치 자연 그 자체가 참나무판으로 마감된 서재에서 펼쳐지는 장면에 항이라도 하듯 비가 블랙우드 저택의 창문을 무자비한 분노로 후려쳤다. 엘리너 블랙우드 양은 아버지 앞에 꼿꼿한 자세로 서 있었다. 그녀의 두 손은 옆구리에서 주먹을 꽉 쥐고 있었고 얼굴은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순수하고 희석되지 않은 분노로 창백해졌다. 근심으로 초췌해진 블랙우드 경은 방금 그녀가 세심하게 쌓아 올린 세계를 산산조각 낸 소식을 전했다. 가문은 파산했고 완전한 재정적 붕괴 직전에 위태롭게 서 있었으며 그녀의 아버지는 가장 오래된 귀족의 전통을 통해 그들의 구원을 확보했다. 그녀는 손필드 공작과 결혼해야 했다. 그의 차가운 오만함에 대한 평판은 매서운 겨울바람처럼 그를 앞서갔다. 26의 엘리너는 어리숙한 사교계 초년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수년간 비밀리에 가문의 회계를 관리하며 아버지와 오빠의 무모한 씀씀이의 흐름을 필사적으로 막으려 했던 맹렬한 지성을 지닌 여성이었다. 재정적 독립, 그리고 언젠가 수학과 과학이 바느질과 춤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 여학교를 열고자 했던 그녀의 꿈은 눈앞에서 산산이 부서지는 것 같았다. 런던의 무도회와 야회에서 공작을 몇 번 마주쳤던 기억을 떠올리며 그녀는 감정에 떨리는 목소리로 선언했다. 그 차갑고 거만한 남자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그의 무시하는 눈길은 그녀를 마치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훑어보았고 다른 귀족들과의 대화에는 경멸이 섞여 있었으며 그의 모든 태도는 세상을 자신의 개인적인 왕국으로 그 안의 주민들을 자신의 의지에 복종하는 신하로 여기는 남자를 암시했다. 블랙우드 경이 책상을 손으로 내리치자 수정 디켄터가 덜컹거렸다. 너는 큰 영광을 받은 것이다, 엘리너. 그의 목소리는 바깥의 폭풍에 맞춰 높아졌다. 공작은 런던의 어떤 젊은 여성이든 선택할 수 있었지만 너에게 청혼함으로써 이 가문을 파멸해서 구하기로 동의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희끗희끗한 머리카락을 손으로 쓸어 넘겼고 그의 허세 아래 갑자기 늙고 패배한 것처럼 보였다. 그가 도착하기까지 사흘이 있다. 이 집의 딸로서 내 의무를 받아들일 시간이 사흘이다. 엘리너는 서재의 벽이 자신을 옥죄어 오는 것을 느꼈다. 그녀의 피난처였던 가죽 장정의 책들은 이제 그녀의 선고를 묵묵히 지켜보는 증인이 되었다. 그녀의 마음은 여러 가능성을 빠르게 훑었지만 하나같이 절망적이었다. 도망친다는 것은 확실한 빈곤을 의미했다. 거절한다는 것은 스캔들과 가난으로 미래가 파괴될 여동생들을 포함한 가족을 파멸시키는 것이었다. 아버지와 딸이 이해의 다리를 건널 수 없는 간극을 두고 서로를 바라보는 동안 방 안의 공기는 긴장감으로 진동하는 듯했다. 이 위기의 순간 영리한 관리 능력으로 오랫동안 가문을 지탱해온 바로 그 자질인 엘리너의 독립적인 정신이 이제 아버지가 마련한 구원의 가장 큰 장애물로 버티고 서 있었다. 그녀는 아버지의 시선에 섞인 권위와 애원을 견딜 수 없어 돌아섰고 유리창을 타고 강물처럼 변해 흐르는 빗줄기를 바라보았다. 그것은 그녀가 흘리기를 거부한 눈물의 완벽한 거울이었다. 지금이 바로 우리 채널을 구독할 최고의 순간입니다. 구독자 한 명 한 명이 우리를 1000명에 더 가깝게 만들어주며 이 이야기를 살아있게 하고 여러분께 계속 전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어디에서 보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이야기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언제나 놀랍습니다. 이제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날은 마치 하늘 스스로가 분노를 다 쏟아낸 듯 맑고 밝게 밝아왔지만 엘리너 내면의 폭풍은 수그러들지 않은 채 그녀는 단호한 발걸음으로 블랙우드 저택을 빠져나왔다. 그녀는 혼란스러운 마음에 위안을 주는데 한 번도 실패한 적 없는 유일한 장소, 옥스퍼드 스트리트의 조용한 모퉁이에 있는 펜브룩 앤 선즈 서점으로 피신했다. 높이 솟은 책장과 가죽, 종이,
잉크의 기분 좋은 향기가 나는 이 소박한 서점은 돌아가신 어머니가 대부분의 부모들이 어린 소녀에게는 매우 부적절하다고 여길 책들을 고르기 위해 그녀를 데려오던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성역이었다. 이제 어른이 된 엘리너는 수학과 자연 철학 섹션을 향해 목적을 가지고 움직였다. 그녀의 손가락은 장정된 페이지 안의 자유를 상징하는 책들의 책등을 따라 스쳐 지나갔다. 고등 미적분학에 관한 특히 유망해 보이는 책 한 권에 몰두하느라 그녀는 반대편에서 다른 손님이 다가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그들의 몸이 부딪히면서 조심스럽게 고른 책 더미가 가죽과 금박의 폭포처럼 바닥으로 와르르 쏟아졌다. 그녀는 이 신성하고 조용한 공간에 소란을 일으킨 것에 당황하여 즉시 무릎을 꿇었고 거기서 지금까지 마주친 눈 중 가장 인상적인 푸른 눈과 마주하게 되었다. 그 낯선 남자는 그녀의 맞은편에 무릎을 꿇고 이미 문자화된 단어에 대한 존경심을 암시하는 조심스러운 손길로 그녀의 떨어진 보물들을 모으고 있었다. 그는 잠시 멈춰 서서 남자들이 그녀의 학문적 성향을 발견했을 때 흔히 보이던 무시하는 듯한 혼란 대신 숨김없는 흥미를 보이며 책 한 권의 제목을 살폈다. 오후 한나절에 라그랑주와 오일러라니. 그의 목소리는 서점의 따스함과 어쩐지 완벽하게 어울리는 기분 좋은 바리톤이었다. 인상적인 헌신이거나 아니면 불면증에 대한 특히 효과적인 치료법이겠군요. 그의 눈에 어린 장난기 어린 빛이 말해서 어떤 가시도 제거했고 엘리너는 자신도 모르게 수학적 원리에 대한 오랜 매혹과 숫자가 인간 상호작용에서는 슬프게도 결여된 명확성과 확실성을 제공한다는 믿음에 대해 예상치 못한 솔직함으로 응답했다. 지루해하거나 거만한 태도를 보이는 대신 그 낯선 남자는 진정한 관심을 보이며 그녀와 교류했고 자신의 만만치 않은 지성을 드러내는 사려 깊은 반론으로 그녀의 주장에 도전했다. 그들의 대화는 수학에서 자연과학으로 그리고 여성에게 제공되는 비참할 정도로 부적절한 교육으로 이어졌고 그동안 낯선 남자는 여성의 지적 능력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진보적인 견해를 표명했다. 서점 주인이 의미심장하게 헛기침을 했을 때 엘리너는 자신들이 거의 1시간 동안 좁은 통로에 반쯤 무릎을 꿇은 채로 대화하고 있었다는 것을 문득 깨달았다. 낯선 남자는 유려한 동작으로 일어서서 그녀를 돕기 위해 손을 내밀었고 런던 사회의 엄격한 위계질서 안에 그를 위치시킬 가문의 이름이나 칭호 없이 자신을 그저 제임스라고만 소개했다. 마지못해 가족이라는 감옥과 임박한 파멸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엘리너는 이 짧은 만남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일을 해냈다는 것, 즉 절망의 무게를 잠시나마 덜어주고 그 자리를 지적인 교감에 따스한 빛으로 채워주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녀는 진심 어린 아쉬움을 담아 제임스에게 작별을 고했다. 이 우연한 만남이 결코 우연이 아니었으며 놀라운 푸른 눈과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이 잘생긴 낯선 남자가 바로 어제까지만 해도 그녀를 그토록 공포에 떨게 했던 바로 그 남자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한 채였다. 다음 이틀 동안 엘리너와 제임스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규칙적으로 만났지만 엘리너는 만날 때마다 점점 더 따뜻하게 그를 맞이했다. 그들의 첫 재회는 아침 안개가 아직 잔디에 내려앉아 있고 엘리너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이른 아침에 고독을 찾아 나선 세인트 제임스 파크에서 이루어졌다. 그녀가 길모퉁이를 돌자 벤치에 앉아 호수의 물살의 윤곽을 스케치하고 있는 제임스를 발견했다. 그는 그녀가 다가오자 일어섰고 그의 얼굴에는 그녀 자신의 예상치 못한 기쁨을 반영하는 즐거움이 환하게 피어올랐다. 그들은 구불구불한 길을 몇 시간 동안 걸었고 대화는 놀라울 정도로 쉽게 흘러 문학에서 정치, 철학으로 어색함이나 가식 없이 이어졌다. 그들의 세 번째 만남인 높이 솟은 책장 사이로 먼지 입자들이 황금빛 햇살 속에서 춤추는 공공도서관의 햇살 가득한 구석에서 엘리너는 다른 누구에게도 털어놓은 적 없는 비밀을 공유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다.
창가 움푹 들어간 곳의 친밀한 공간에 무릎이 거의 닿을 듯이 앉아 있을 때 그녀는 수학에 대한 열정, 비밀리에 가문의 회계를 관리했던 일, 그리고 마침내 그녀의 어깨를 짓누르는 엄청난 부담에 대해 이야기했다. 아버지는 저를 무자비한 공작과 결혼시키려 하세요. 사람을 소유물처럼 여기는 썬필드 공작 말이에요. 그녀는 무릎 위에서 손을 비틀며 거의 속삭이듯 고백했다. 저는 사교 모임에서 그를 관찰했어요. 너무 차갑고 거만하고 모든 사람을 자신보다 아래로 보더군요. 저는 가문을 파멸해서 구하기 위해 가축처럼 팔려가는 거예요. 제임스는 그녀의 얼굴에 온전히 집중한 채 귀를 기울였다. 그녀가 진정한 고통을 표현했을 때 남자들에게서 기대하게 되었던 무시하는 듯한 경멸이나 거짓된 동정심도 보이지 않았다. 그가 마침내 대답했을 때 그는 특히 신중하게 단어를 고르는 듯 했다. 아마 모든 것이 보이는 그대로는 아닐 겁니다. 공작이라도 칭호가 암시하는 것 이상일 수 있습니다. 그는 말을 이었다. 어떤 남자들은 자신의 지위에 대한 기대에 얽매여 자신의 본성을 반영하지 않을 수도 있는 특정한 가면을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가 아마도 만난 적도 없는 남자를 부드럽게 변호하는 것이 엘리너에게는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깊이 친절하게 다가와 그녀의 커져가는 호감을 더욱 강화시키는 너그러운 마음을 드러냈다. 비에 젖은 정원에서 그의 우산 아래 옹기종기 모여 바람이 얼굴에 물방울을 휘몰아칠 때 웃었던 순간부터 도서관의 조용한 온기 속에서 같은 책을 향해 손을 뻗다 손가락이 스쳐 뺨에 열꽃이 피어오르게 했던 순간까지 엘리너의 감정의 풍경은 그들이 만나는 장소만큼이나 극적으로 변하고 있었다. 만날 때마다 그녀의 임박한 결혼의 망령은 조금씩 물러갔다. 그것은 그녀가 결혼을 피할 수 있다라고 믿어서가 아니라 제임스가 그녀에게 평생 처음으로 진정으로 인정받는다는 소중한 선물을 주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그녀와 지적인 동등자로서 토론하였고 조건 없이 그녀의 의견을 소중히 여겼으며 그녀의 심장이 가슴 안에서 가장 놀라운 고개를 펼치게 만드는 강렬함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두려운 날의 전날 밤 공작이 도착한 후에 다시 한번 만나기로 약속하며 마지못해 그에게 작별을 고할 때 엘리너는 독자들은 분명 짐작했겠지만 그녀의 제임스와 썬필드 공작이 동일 인물이며 그녀가 존경하게 된 남자가 칭호와 기대에 무게 없이 형성된 이 연약한 관계에 모든 것을 걸었다는 진실을 행복하게도 전혀 알지 못했다. 두려워하던 그날이 블랙우드 저택에 내려앉았고 응접실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쾌활한 6월의 햇살에도 불구하고 긴 그림자를 드리웠다. 엘리너는 벽난로 옆에 뻣뻣하게 서서 맨틀피스를 너무 세게 쥐어 창백한 피부 위로 손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그녀는 아버지가 그토록 중요한 소개 자리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비난했던 짙은 파란색 드레스로 의도적으로 소박하게 차려입었지만 엘리너는 자신의 칭호와 재산으로 그녀의 미래를 사들일 남자 앞에 꾸밈없이 자신을 보이고자 결심했다. 집사가 문가에 나타났고 그의 얼굴은 연습된 엄숙함의 가면을 쓴 채 썬필드 공작 전하의 도착을 알렸다. 엘리너는 턱을 반항적으로 들어 올리며 사흘 동안 두려워했던 차가운 귀족과의 첫 만남을 위해 마음을 다잡았다. 문이 활짝 열리고 그녀 발밑의 세상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다. 그녀 앞에 서 있는 것은 낯선 사람이 아니라 제임스였다. 그의 익숙한 모습은 이제 흠잡을 데 없는 정장 차림이었고 그 옷은 그의 소박한 의복이 그러지 못했던 방식으로 그의 인상적인 키와 넓은 어깨를 강조했다. 그 똑같은 강렬한 푸른 눈은 이제 그녀가 소중히 여기게 된 따뜻한 감탄 대신 불안감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이해의 빛이 비치면서 그녀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고 애정이 파괴적인 명료함의 순간에 배신감으로 변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눈앞에서 펼쳐지는 조용한 드라마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비굴할 정도의 열의를 보이며 소개를 했다. 엘리너는 기계적인 예의로 응답했고 충격이 점증하는 분노로 바뀌면서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의 귀에도 멀게 들렸다. 블랙우드 경이 저녁 식사의 세부 사항에 대해 가정부와 이야기하기 위해 불려나간 후에야 그녀는 자신이 제임스로 알았던 남자, 이제 그녀가 그토록 격렬하게 거부했던 공작으로 밝혀진 그와 단둘이 남게 되었다. 저를 속이셨군요. 그녀는 상처와 분노로 떨리는 목소리로 비난했다. 당신과 강제로 결혼해야 할 여자를 가지고 노는 것이 재미있었나요? 제 고백을 당신의 귀족 친구들과 함께 비웃었나요? 공작이 그녀를 향해 한 걸음 다가왔다가 그녀가 움찔하며 물러서자 멈췄다. 당신에게 고통을 주려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엘리너. 그의 입술에 오른 그녀의 이름은 이제 또 다른 기만처럼 느껴졌다. 저는 단지 칭호와 기대의 장벽 없이 진정으로 당신을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익숙한 가구와 밀랍과 라벤더 향기로 늘 편안함의 장소였던 응접실은 이제 우아한 감옥처럼 느껴졌다. 그들 사이의 공기는 말하지 않은 단어들과 산산조각난 신뢰로 가득 차 긴장감으로 진동했다. 엘리너는 감정의 무게에 질식할 것 같았다. 제임스와 형성했던 진정한 유대감은 이제 그의 기만에 대한 알무로 독이 들었다. 그녀 마음의 한구석에서는 그의 행동 뒤에 있는 논리를 인정하면서도 그녀의 심장은 그러한 계략에 자신도 모르게 참여자가 된 것에 반발했다. 그녀는 그에게서 등을 돌려 창문 쪽으로 향했고 그녀의 굳은 등은 떨리는 목소리가 전하지 못하는 것을 전달했다. 이 폭로로 인해 소중한 무언가가 어쩌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손상되었다라는 것을. 그들의 비밀스러운 만남을 통해 쌓아올린 상호 존중과 커져가는 애정의 섬세한 기반은 이제 그녀의 발밑에서 폐허가 되어 간단한 설명이나 사과로는 해결될 수 없는 갈등을 만들어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그 어떤 것이 과연 진실이었는지 어떻게 믿을 수 있겠는가? 그날 저녁의 공식적인 만찬은 적절한 예의로 교묘하게 위장된 얇게 가려진 적대감의 연속이었다. 블랙우드 가문의 식당은 이 행사를 위해 급히 닦은 가문의 최고급 은식기에 반사되는 촛불로 빛났고 빌려온 제복을 입은 하인들은 숙련된 정확성으로 코스 요리를 날랐다. 엘리너는 공작의 맞은편에 앉아 내면의 혼란을 전혀 드러내지 않는 평온한 가면을 쓴 얼굴을 하고 있었고 그의 가족들, 즉 위험 있는 어머니인 공작 태후와 그의 남동생 에드먼드 경이 이 친밀한 모임을 완성했다. 대화는 인위적인 유쾌함으로 흘러가다가 엘리너가 의도적으로 도발하기 위해 고안된 주제로 대화를 이끌었다. 그녀는 세습된 특권의 내재적 부당함, 사회에 가치 있는 기여를 전혀 하지 않으면서 소작농의 노동력으로 살아가는 귀족들의 기생적인 본성에 대해 유창하게 이야기했다. 이 모든 것은 너무나 달콤한 미소와 완벽한 예의로 전달되어 그녀의 아버지는 안색이 점점 더 붉어졌지만 공개적으로 그녀를 꾸짖을 수는 없었다. 공작은 그녀가 직접적으로 시선을 마주치기를 거부함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얼굴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각각의 날카로운 비난에 절제된 침착함으로 대답했다. 마지막 코스가 치워지고 부인들이 자리를 뜰 준비를 할 때 엘리너는 대신 테라스로 빠져나갔다. 달아오른 뺨을 식히고 뛰는 심장을 진정시키기 위해 신선한 공기가 절실했다. 그녀는 그가 따라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않았지만 잠시 후 그녀는 등 뒤에서 그의 존재를 느꼈다. 달빛이 돌 난간에 거친 그림자를 들이우는 가운데 그는 키가 크고 위풍당당했다. 오늘 저녁 귀족 계급에 대한 당신의 감정을 놀라울 정도로 명확히 하셨군요. 그의 목소리는 억제된 감정으로 팽팽했다. 엘리너는 그를 마주보며 빙 돌았고 몇 주간의 두려움, 분노, 상처가 쏟아져 나오면서 모든 예의의 가식을 버렸다. 그녀는 그를 기만, 조작, 그리고 선택권이 없는 아내를 사기 위해 그의 부와 지위를 사용했다고 비난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비난이 거듭될수록 높아졌고 마침내 마지막 일격을 가했다. 처음에 아버지에게 퍼부었던 그 말을 이제 그 남자 자신에게 향했다. 저는 당신과 결혼하느니 차라리 죽겠습니다, 공장님.
그녀는 그의 칭호를 경멸적으로 강조하며 선언했다. 그 말은 밤 공기 속에 그녀가 의도했던 것보다 더 최종적이고 날카롭게 매달렸다. 공작은 꼼짝 않고 서 있었다. 달빛이 그의 얼굴을 은빛으로 비추며 그의 강한 이목구비와 그의 표정을 변화시킨 예상치 못한 취약성을 강조했다. 저는 우리의 대화가 칭호 너머의 사람을 보여주었기를 바랐습니다. 그의 침착함이 마침내 깨지며 그 아래의 진정한 고통을 드러내며 그가 조용히 말했다. 아마도 우리가 책과 사상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제 서툰 유머에 당신이 웃었을 때, 당신이 저에게 당신의 꿈을 공유했을 때, 당신이 손필드가 아닌 제임스를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가 예상했던 차가운 분노 대신 그의 대답은 너무나 솔직해서 엘리너의 확신이 처음으로 흔들렸다. 달빛은 테라스에 극명한 대조를 만들어냈다. 부드러운 중간지대 없이 깊은 그림자와 눈부신 조명, 마치 지금 그들을 갈라놓은 감정의 시면처럼. 그가 더 말을 하려는 듯, 그 불가능한 거리를 좁히려는 듯 보였을 때, 블랙우드 경이 응접실에서 불렀고 그 순간은 되돌릴 수 없는 조각들로 부서졌다. 공작은 몸을 바로 세웠고 그의 귀족적인 가면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면서 정중하게 허리를 숙이고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너는 자신이 아직 인정할 준비가 되지 않은 진실, 즉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는 칭호 아래에 알 가치가 있는 남자가 정말로 존재할지도 모른다는 불편한 깨달음과 함께 홀로 남겨졌다. 다음 날 아침 블랙우드 저택에는 기묘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엘리너가 중앙 계단을 내려올 때 집안 하인들 사이로 흥분의 기류가 잔물결처럼 퍼져나갔다. 그녀는 잠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달빛 아래에서의 대립과 상처 입은 푸른 눈이 꿈에 나타나 발걸음 하나하나가 힘겨울 정도의 무거움을 남겼다. 아침 식사방으로 다가갈 때 그녀는 옆 복도에서 들려오는 다급한 속삭임 소리에 멈춰섰다. 그곳에는 2명의 하녀가 그녀의 존재를 모른 채 머리를 맞대고 서 있었다. 그녀의 귀에 들려온 말들은 불가능하게 느껴졌다. 공작이 칭호를 포기했다는 이야기, 영지가 에드먼드 경에게 이전되었다는 이야기, 전례 없는 스캔들로 사회가 발칵 뒤집혔다는 단편적인 이야기들이었다. 엘리너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끼며 벽에 몸을 바싹 붙이고 더 자세한 내용을 들으려고 애썼다. 분명히 잘못 들었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나이든 하녀는 공작이 블랙우드 저택에 도착하기도 전인 어제 아침에 서명된 공식 문서에 대해 언급했고, 젊은 하녀는 누군가가 그토록 큰 부와 지위를 기꺼이 포기할 것이라는 사실에 충격을 표현했다. 모든 예의를 버리고 엘리너는 서둘러 위층 침실로 돌아갔고, 혼란스러운 마음으로 소용돌이치던 중 문 밑으로 편지 한 통이 끼워져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녀는 즉시 그 필체를 알아보았다. 공원에서 만났을 때 그가 선물했던 식물 그림에 붙어 있던 것과 같은 우아한 필체였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그녀는 본긴을 뜯고 편지를 펼쳤다. 그 글자들이 그녀가 겪은 모든 일에 대한 이해를 바꾸어 놓자 그녀는 침대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제임스는 그들의 첫 만남 며칠 전에 귀족 생활의 공허함에 지치고 공작의 책임이라는 부담 없이 학문적 관심사를 추구할 자유를 갈망하며 자신의 칭호와 영지를 남동생에게 포기하기로 돌이킬 수 없는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계약이 이행될 때쯤이면 자신이 더 이상 공작이 아닐 것임을 알면서도 그녀의 아버지와 결혼 협상을 주선했다. 하지만 그의 퇴위와 함께 제공되는 관대한 합의금을 통해 그녀의 가족에게 필요한 재정적 안정을 제공하기를 바랐다. 그가 기만한 이유는 그녀가 계속 읽어내려가자 명확해졌다. 그는 자신의 상황에 대한 극적인 변화를 밝히기 전에 칭호와 지위에서 벗어난 자기 자신으로서 그녀를 만나 그들이 진정한 무언가를 쌓을 수 있을지 알아보고 싶었다. 그의 가장 큰 두려움은 그녀가 오직 그의 칭호 때문에 그를 받아들여 그 아래의 남자를 결코 보지 못할까 하는 것이었다고 그는 썼다. 하지만 서점과 공원에서의 대화는 그녀가 그의 지위보다는
그의 지성과 인격을 소중히 여길지도 모른다는 희망을 주었다. 어린 시절부터 그녀의 선격이었던 침실이 갑자기 답답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믿었던 모든 것의 기초가 발밑에서 흔들리면서 벽들이 안으로 압박해오는 것 같았다. 그녀가 특권층 귀족이라고 비난했던 남자는 기꺼이 특권과 권력을 포기했고, 사회적 관습을 넘어본다고 자부했던 그녀는 그가 이미 버린 바로 그 칭호로 그를 판단했다. 달빛 비치는 테라스에서 그에게 내뱉었던 쓰디쓴 말들이 새로운 의미를 띠고 그녀를 괴롭혔다. 그녀가 가장 경멸했던 바로 그것을 이미 포기했을 때 그와 결혼하느니 차라리 죽겠다는 그녀의 선언은 잔인한 아이러니를 띠게 되었다. 엘리너는 노크도 없이 아버지의 서재로 들어섰다. 그녀의 내면의 혼란을 반영하는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었다. 블랙우드 경은 서신을 보다가 눈살을 찌푸렸지만 딸의 단호한 턱선과 손에 쥔 편지를 알아보고는 이내 체념으로 표정이 바뀌었다. 사실인가요? 그녀는 의례적인 인사를 완전히 생략하고 물었다. 손필드 공작, 아니 이제 제가 알게 된 제임스라는 분이 결혼 없이도 우리 가족의 재정을 구할 수 있는 협정을 가지고 몇 주 전에 아버지를 찾아왔나요? 그녀의 아버지는 펜을 신중하게 내려놓았다. 그의 손이 살짝 떨리는 것이 그의 불편함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시였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인정했다. 사실이다. 지금은 스스로를 그렇게 칭하는 발라몽 씨가 아주 특이한 조건으로 나를 찾아왔다. 그는 우리의 빚을 청산하고 영지를 번영으로 회복시킬 만큼 관대한 합의금을 제공하겠다고 했다. 단 하나의 조건은 공식적인 합의가 논의되기 전에 그가 평민으로서 너를 만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었다. 블랙우드 경이 책상 맞은편 의자를 가리키자 엘리너는 그곳에 주저앉았고 그녀의 분노는 혼란으로 바뀌었다. 그녀의 아버지는 제임스가 자신의 의도에 대해 놀라울 정도로 솔직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블랙우드 가문과 협상을 시작하기 전에 이미 자신의 칭호와 주요 소유지를 남동생에게 이전하는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그는 귀족 생활의 허식, 진정한 교감보다는 이익을 위해 맺어진 관계의 공허함에 지쳐 있었다. 무엇보다도 그는 공작에게는 부적절하다고 여겨졌지만 재산을 가진 평범한 신사에게는 존경받을 만한 자연 철학과 수학에 대한 학문적 관심사를 추구할 자유를 원했다. 그리고 그는 너를 만나고 싶어 했다, 엘리너. 칭호와 부의 그림자가 너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채로 말이다. 블랙우드 경은 새로운 이해심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그는 너에 대해 놀라운 통찰력으로 이야기했다. 너의 지성과 독립적인 정신을 관리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소중히 여겨야 할 자질이라고 설명했다. 고백하건대 나는 회의적이었지만 그의 진심은 의심하기 어려웠다. 엘리너는 아버지가 제임스가 대형 박물관 근처에 소박한 집을 마련했고 그곳에 과학 실험을 위한 작은 실험실을 세울 계획이며 이전 영지에서 편안하게 살고 연구 자금을 댈 수 있을 만큼의 부만 유지했다고 밝히는 것을 점점 더 경이롭게 들었다. 그가 블랙우드 가문을 위해 마련한 합의금은 상당했지만 그를 가난하게 만들지는 않았으며 양측이 위험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신중하게 계산된 균형을 나타냈다. 밖에서는 갑자기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며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그토록 위협적으로 보였던 서재에 황금빛 조명을 비췄다. 이 새로운 빛 속에서 방은 감금의 장소가 아닌 계시의 장소로 변모한 것처럼 느껴졌다. 마치 제임스에 대한 그녀의 이해가 그의 희생의 진실에 의해 변모한 것처럼 그가 포기한 것의 규모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단지 부와 지위뿐만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그의 존재를 형성해온 바로 그 정체성이었다. 그리고 가장 놀라운 것은 그가 그녀를 만나기 전에 그렇게 했다는 것이다. 그녀의 승인을 얻기 위한 필사적인 제스처가 아니라 그의 진정한 성격과 원칙을 반영하는 진정한 자기 결정의 행위로서 말이다.
낭만적인 갈등은 새로운 장애물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녀가 거부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기준으로 그를 판단하여 사회의 기대보다는 자신의 가치에 따라 자신을 재정의할 용기를 낸 남자를 보지 못하고 오직 칭호만을 보았다는 엘리너의 통렬한 깨달음을 통해 깊어졌다. 깊은 성찰의 밤을 보낸 후 엘리너는 동이 틀 무렵 일어났다. 그녀는 어머니의 유품인 카머 브로치 외에는 아무런 장식도 없는 비둘기색의 가장 소박한 아침 가운을 입었다. 그녀는 당황한 하녀에게 쪽지를 남기고 도둑처럼 집을 빠져나와 절박함에서 비롯된 자신감으로 대로에서 마차를 세웠다. 그녀가 마부에게 알려준 주소는 런던의 점점 더 지적인 구역을 통과하여 대형 박물관 근처의 소박한 벽돌 연립주택에 이르렀다. 그 외관은 장식용 꽃 대신 정성껏 가꾼 허브로 채워진 창가 화분으로만 구별되었다. 마부에게 돈을 지불한 후에도 엘리너는 한참 동안 보도 위에 서서 용기를 모은 뒤 마침내 계단을 올라 노소의 문고리를 들어 올렸다. 그녀를 들여보낸 가정부는 동반자 없는 숙녀의 도착에 순간적으로 놀란 듯했지만 엘리너가 자신을 밝히자 집 뒤편의 서재로 안내했다. 그녀는 문간에 멈춰 서서 새로운 눈으로 눈앞의 광경을 받아들였다. 제임스는 커다란 창문에서 최적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된 책상에 앉아 있었고 수학적 기호로 뒤덮인 책과 서류 더미에 둘러싸여 있었다. 다양한 과학기구들이 모든 가용 공간을 차지하고 있었고 책장은 미적 전시보다는 주제별로 배열된 책들로 넘쳐났다. 그것은 인상을 주기 위한 방이 아니라 일과사색을 위해 설계된 방이었다. 마치 그 남자 자신처럼. 그는 그녀의 부드러운 발소리에 고개를 들었고 너무나도 꾸밈없는 놀라움의 표정을 지어 엘리너는 조심스럽게 연습했던 말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방으로 들어서며 손가락의 떨림을 감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조심스럽게 장갑을 벗었다. 커튼 없는 창문을 통해 쏟아지는 맑은 아침 햇살 속에서 그녀는 처음으로 그를 진정으로 보았다. 두려워했던 공작으로서도 초기 만남에 이상화된 제임스로서도 아닌 진정성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던 원칙과 용기의 남자인 그 자신으로서. 제가 거부한 것은 칭호였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녀는 거의 속삭이듯 인정했다. 제가 비판했던 사람들만큼이나 제가 편견에 사로잡혔던 것 같아요. 제가 경멸한다고 주장했던 바로 그 기준으로 당신을 판단했으니까요. 소박하지만 질 좋은 가구로 꾸며진 서재는 제임스의 진정한 본성을 반영했다. 꾸밈없지만 위엄있고 실용적이지만 세련되었다. 책들은 전시용이 아닌 주제와 사용 빈도에 따라 배열되었고 과학기구들은 장식이 아닌 기능을 위해 배치되어 모든 것이 외양보다는 실체를 중시하는 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엘리너가 자신의 편견을 인정한 것은 의로운 분노를 넘어 진정한 자기 인식으로 성장했음을 의미했고 그의 앞에 취약한 모습으로 서려는 그녀의 의지는 그 자신의 용기와 동등한 용기를 보여주었다. 제임스는 책상에서 천천히 일어섰다. 그의 표정에는 희망과 경계심이 싸우고 있었고 그는 불확실함을 드러내는 절제된 걸음으로 그녀에게 다가갔다. 그들 사이의 거리는 물리적 공간 이상을 의미했다. 그것은 사회적 관습과 상호 오해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서 진정한 파트너십의 드문 가능성을 인식했던 두 사람을 갈라놓았던 오해의 마지막 장벽이었다. 제임스는 창가로 다가가 손을 등 뒤로 깍지 낀 채 너머의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생각을 정리한 후 새로운 결심으로 엘리너를 마주보았다. 저는 평생 제 칭호와 지위의 제약에 맞서 싸워왔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용하지만 단호했다. 어렸을 때 저는 탐험하고 실험하고 지식 그 자체를 추구하기를 갈망했지만 그런 추구는 미래의 공작의 위험에 어울리지 않는다는 말을 끊임없이 들었습니다. 수학, 자연철학, 천문학 이런 것들은 가벼운 관심사로는 허용되었지만 제 신분의 남자에게는 결코 진지한 노력으로 여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제 학문적 성향을 실망으로 여기셨고 제 가정교사들은 극복해야 할 방해물로 보았습니다. 사회는 제가 영지를 관리하고 유리한 인맥을 쌓고 결국 혈통을 잇기 위해 적합한 신부를 선택하기를 기대했습니다. 그의 눈이 그녀의 눈과 마주치자 그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저는 공작의 지위를 포기하면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저는 중요한 것, 즉 지식과 목적, 그리고 아마도 제 지위가 아닌 저를 봐주는 한 여성의 마음을 추구할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의 선언의 단순함과 진솔함은 엘리너의 마지막 방어벽을 허물었다. 그 순간 그녀는 자신이 처음에 추구했던 원치 않는 결혼으로부터의 자유보다 훨씬 더 희귀한 것을 발견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자신의 지성을 용납하거나 억압해야 할 불편한 특성으로 여기지 않고 그녀의 지성과 정신을 소중히 여기는 진정한 동등한 사람을 찾았다. 그녀는 그를 향해 발걸음을 옮겨 오해를 통해 그들이 쌓아 올렸던 감정적 장벽을 반영하는 물리적 거리를 좁혔다. 그들이 가식이나 계산 없이 진정한 희망과 두려움을 공유하며 계속 이야기하는 동안 방은 오후의 빛으로 더 따뜻해졌고 그 빛은 물리적 공간뿐만 아니라 그들 사이에 커져가는 명료함까지 비추는 듯했다. 제임스는 귀족적인 기대에 얽매이지 않는 연구에 대한 자신의 비전을 설명했고 엘리너는 자신이 고독한 연구를 통해 힘겹게 얻었던 수학 교육을 소녀들이 받을 수 있는 아카데미를 설립하고 싶다는 꿈꾸고 싶던 오랜 꿈을 고백했다. 그들의 가치와 포부가 일치한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그들의 말은 점점 더 흥분과 함께 겹쳐졌다. 지식은 이익이나 과실을 위해서가 아니라 그 자체를 위해 추구되어야 한다는 그들의 공통된 믿음이었다. 대화는 진정한 화합의 편안함으로 흘러갔고 가족의 의무와 사회적 반응 같은 현실적인 문제들을 다루면서도 그들의 파란만장한 시작에서 드러난 핵심 진실, 즉 그들이 서로에게서 관습이 아닌 진정한 유대를 기반으로 한 드문 파트너십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사실로 항상 돌아왔다. 이 감정적 해결은 그들 각자의 인물 성장을 완성했다. 제임스는 물려받은 기대가 아닌 자신의 가치에 따라 살아갈 용기를 찾았고 엘리너는 의로운 분노를 넘어 각 개인을 계급의 대표가 아닌 한 개인으로 판단하는 것이 진정한 독립임을 깨닫게 되었다. 오후의 빛이 그들을 황금빛 온기로 감싸면서 달빛 비치는 테라스에서 극복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거리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들 각자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줄곧 같은 싸움을 해왔다라는 깊은 이해로 대체되었다. 1년 후, 대형 박물관 근처의 소박하지만 아름다운 연립주택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집이자 지적 안식처로 변모했다. 모든 벽에는 수학, 자연철학, 문학, 역사에 관한 책들로 가득 찬 책장이 줄지어 있었고 큰 창문으로는 자연광이 쏟아져 들어와 제임스와 엘리너가 작업하는 주된 방들을 밝혔다. 아침 식사방은 출판 사무실로 개조되어 그들은 학술 사업인 블랙우드 앤 발라몽 학술 출판사를 운영했다. 이 출판사는 과학 및 수학 저작을 전문으로 했으며 이전에는 원고를 검토해줄 출판사를 찾기 어려웠던 여러 여성 저자들의 책도 포함되었다. 엘리너는 창가에 서서 가명이나 변명 없이 자신의 이름으로 출판된 미분방 정식에 관한 수학 논문의 첫 인쇄본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다. 제임스는 책상에서 그녀를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그들의 결혼 첫 해를 특징지었던 자부심과 감탄이 뒤섞여 빛나고 있었다. 그들의 비범한 길에는 도전이 없지 않았다. 런던 사회를 뒤흔든 초기 스캔들부터 최근에야 겨우 회복되기 시작한 엘리너의 아버지와의 고통스러운 소원함까지. 그러나 그들은 함께 놀라운 것을 만들어냈다. 귀족적 기대에 숨 막히는 제약에서 벗어나 번성한 동등한 파트너십이었다. 초인종이 울리며 제임스의 동생이자 이제는 썬필드 공작이 된 에드먼드의 도착을 알렸다. 그는 몰락한 공작과의 교제가 때때로 일으키는 계속되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했다.
그들이 편안한 거실에 차를 마시며 자리를 잡자 에드먼드는 거의 억누르지 못한 즐거움으로 런던의 최신 소식을 전했다. 사회는 아직도 사랑을 위해 모든 것을 포기한 공작에 대해 끊임없이 가십을 늘어놓고 있어요. 그는 이 스캔들에 대해 여러 낭만적인 발라드가 쓰였으며 하나같이 이전 것보다 더 멜로드라마틱하다고 덧붙였다. 가장 최신 버전은 제임스가 엘리너에게 홀렸다는 이야기였는데 그들의 관계의 이성적인 기반을 고려할 때 두 사람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에드먼드는 어머니에 대한 소식을 이어갔다. 그녀는 마침내 제임스가 칭호를 되찾게 하려는 캠페인을 중단했고 심지어 마지못해 그들의 출판 사업의 성공을 인정하기 시작했다고 했다. 오후에 햇살이 창문을 통해 쏟아져 들어와 그들의 얼굴에 어린 만족감을 강조하는 황금빛으로 방을 비추자 엘리너는 제임스의 손을 잡았다. 당신이 칭호를 포기함으로써 모든 것을 얻었다는 걸 그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할 거예요. 그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녀가 부드럽게 말했다. 제임스는 말없이 그녀의 손가락을 꽉 쥐었고 에드먼드는 그 교감을 지켜보며 동생이 자신이 물려받은 공작 지위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발견했음을 점점 더 이해하게 되었다. 세 사람이 가족 문제와 학문적 토론을 자유롭게 오가며 대화를 이어가는 동안 그 장면은 그들의 비범하지만 이상적인 미래의 밝음을 상징하는 완벽한 황금빛으로 계속해서 비춰졌다. 그들의 이야기는 대립에서 이해로, 거부에서 수용으로, 편견에서 지혜로 완전한 원을 그리며 마무리되었다. 사회적 지위 대신 진정한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그들은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아무것도 포기하지 않았고 오히려 상호 존중, 공동의 목표, 그리고 어떤 칭호나 재산도 제공할 수 없었던 진정한 유대를 기반으로 한 삶, 즉 중요한 모든 것을 얻었다.